믿을 만한 건 한국뿐이다. 미국 CIA가 내린 충격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시리아 사막 한복판에서 벌어진 위기 상황. 중국의 최신 무기가 실전 배치됐고 미국은 손을 쓸 수 없었거든요. 동맹국들은 전부 거절했습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이스라엘도 모두 고개를 저었죠.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72시간 만에 준비를 끝냈고 단 4대의 전차로 50대가 넘는 적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그것도 아군 피해는 거의 없이 말이죠. 미국조차 놀란 전투 방식, 세계가 몰랐던 한국의 진짜 실력. 그날 사막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랭글리 본부 지하 2층 작전실에 도착했을 때 모니터 3개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아 하트, CIA 준군사 작전관으로 중동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시리아 남부 상황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표지에 빨간 스탬프가 찍혀 있었어요. 기밀이라고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는 위성 사진이었어요. 사막 지형이 보였고 점들이 찍혀 있었죠. 전차였습니다. 배치 패턴을 보니 정규군 수준이었어요. 테러 조직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동 경로 분석이 나왔어요. 민간 트레일러 여러 대가 국경을 넘어왔다고 적혀 있었죠. 야간 이동, 위장 차량, 교묘한 우회로, 전문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 눈에 걸리는 게 나왔습니다. 목격자 진술이었어요. 현지 협조자가 보낸 정보였죠. 중국인 기술자들이 전차 옆에서 작업하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언어가 중국어였고 유니폼에 한자가 적혀 있었대요. 저는 형광펜을 꺼냈습니다. 그 부분에 밑줄을 그었어요. 중국 기술자라는 뜻이었죠.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고서는 140페이지였어요. 위성 데이터, 통신 감청, 현장 사진, 분석 의견,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맨 아래쪽, 참고, 항목에 자꾸 같은 나라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참고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또 나왔습니다. 27페이지에서 처음 봤어요. 나토 합동훈련 평가 보고서라는 제목이었죠. 한국군 특수전 부대 참관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적 열세 상황에서 생존율이 높음이라고 평가돼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왜 이게 여기 들어가 있죠? 시리아 상황 보고서에 한국군 훈련 평가가 왜 첨부된 겁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52페이지에서 또 나왔어요. 미군 교환장교 의견서였습니다. 한국 육군과 6개월 합동작전을 수행한 대위의 보고였죠. 빠른 판단, 과도한 명령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줄에는 현장 적응력 우수라는 문구도 보였어요. 이번엔 형광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페이지를 접었어요. 표시해 두려고요. 78페이지에서 세 번째로 나왔습니다. 발칸 반도 작전 사례 연구였어요. 소규모 병력 투입, 신속 철수, 임무 완수율 95%, 한국 부대 사례라고 명시돼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왜 자꾸 한국 얘기가 나오는 거죠? 보고서를 끝까지 다 읽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총 7군데에서 한국이 언급됐어요. 훈련 참관 메모, 나토 평가, 작전 사례, 교환 장교 의견, 전술 분석, 장비 평가, 연합훈련 결과 전부 비슷한 내용이었죠. 수적 열세 상황 대응, 신속한 의사결정, 최소 병력 최대 효과, 소규모 정예 운용, 정식 결론도 아니었습니다. 강조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참고 항목처럼 조용히 들어가 있었죠. 메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됐어요. 7번이나요. 저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밖에는 버지니아 숲이 보였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낙엽이 땅에 쌓여 있었죠.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 남부 상황 보고서, 전차 이동 흔적, 민간 트레일러, 중국인 기술자, 그리고 반복되는 한국 언급. 왜일까요? 누가 이걸 넣은 걸까요? 보고서 작성자를 확인했습니다. 표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작성자 CIA 중동 분석과 선임 분석관 데이비드 켈러, 검토자 작전부 부국장 마크 샌더슨, 승인자 CIA 부국장, 3명이 거쳐간 문서였습니다. 그럼 이 한국 관련 내용도 승인받은 거예요.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라는 뜻이었죠. 저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한국이 언급된 페이지들을 쭉 봤습니다. 27페이지, 52페이지, 78페이지, 93페이지, 108페이지, 121페이지,
134페이지. 일정한 간격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처럼요. 내용도 비슷했습니다. 수적 열쇠, 빠른 판단, 최소 병력, 높은 생존율 같은 키워드가 반복됐어요. 형태만 조금씩 달랐죠. 훈련 평가, 작전 사례, 장교 의견, 전술 분석, 다양한 출처였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군은 소수로 싸우는데 강하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내선이었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었죠. 노아, 부국장실로 올라올 수 있나? 마크 목소리였습니다. 지금이요? 응, 지금. 보고서 다 봤지? 네, 방금 끝났습니다. 좋아. 그럼 가지고 올라와. 얘기 좀 하자. 저는 보고서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며 올라가기 시작했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다른 보고서를 검토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를 걸어 부국장실로 갔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안에서 마크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크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 회색머리, 날카로운 눈빛, 2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한 사람이었죠. 앉아. 마크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놓았죠. 마크가 그걸 봤습니다. 다 읽었어? 네. 저는 답했어요. 전부 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복잡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전차 이동은 명확한데 의도를 알 수 없어요. 중국 기술자가 있다는 것도 확실하고요.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건요? 보고서에서 이상한 거 없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한국이 자꾸 나오던데요. 마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치챘구나. 의도적인 겁니까? 그렇지. 마크가 답했어요. 내가 넣으라고 했어. 왜요? 자넨 곧 알게 될 거야. 마크가 창밖을 봤습니다. 노아. 우린 문제가 하나 있어. 시리아 상황이요? 그래.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직접 못 움직인다는 거지.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크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필요해. 다른 방법이요? 응. 마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자네가 찾아야 할 방법. 보고서에 힌트는 다 있어. 마크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고요. 보고서에 힌트가 있다고요. 한국 얘기를 7번이나 넣은 이유가 그거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통 있었어요. 모두 같은 번호였죠. 현지 협조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시리아 남부에서 3년째 일하고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이었죠.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숫자를 과장하지도 않았고 틀린 적도 없었어요. 그가 뭔가 봤다고 하면 진짜 본 겁니다. 저는 즉시 다시 걸었어요. 두 번째 신호음에 그가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조용히 말하고 있었죠.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노아, 나야. 뭔 일이야? 저는 물었습니다. 급한 거야. 그가 답했어요. 어젯밤에 봤어.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타지 못하게요. 뭘 봤는데? 전차. 그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많아. 아주 많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몇 대야? 최소 30. 그가 답했습니다. 정확히 세진 못했어. 어둡고 먼지 많아서. 하지만 30은 확실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30대라고요. 확실해? 확실해. 그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노아, 내가 누군지 알잖아.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아니야. 직접 세었어. 2번 확인했고. 알아. 저는 답했어요. 자네를 믿어. 그가 30이라고 하면 30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3년 동안 저와 일했어요. 정보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본 것만 정확히 보고했어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었죠. 위치는 어디야? 남부 사막지대. 그가 말했어요. 다라에서 남쪽으로 한 30km 떨어진 곳. 와디 근처야. 물 있는데 근처에 있어. 이동 중이야 아니면 정지해 있어. 멈춰 있어. 그가 답했습니다. 대형 갖추고 대기 중이야. 줄 맞춰서 서 있어. 뭔가 기다리는 것 같아. 명령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 같았어. 포탑은 덮여 있어. 그가 설명했습니다. 위장망 씌워놨어. 멀리서 보면 바위처럼 보이게. 근데 가까이 가니까 전차더라고. 엔진 소리도 들렸어. 가동 중이야. 사진 찍었어? 찍었어. 그가 답했습니다. 위험했지만 찍었어. 10장 정도. 각도 다르게 찍었어. 지금 보낼게. 좋아. 저는 말했어요. 그리고 조심해.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알아. 그가 웃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잖아. 살아남는 게 내 직업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복도를 빠르게 걸었어요. 사무실
사무실로 돌아가 문을 열었죠.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블라인드도 내렸어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암호화된 메일함을 열었어요. 새로 고침을 계속 눌렀죠. 3분쯤 지났을까요? 새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어요. 제목도 없었죠. 하지만 누가 보낸 건지 알았습니다. 첨부 파일이 10개 있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열렸어요. 원거리 촬영이었습니다. 사막이 보였고 점들이 찍혀 있었죠. 확대했습니다. 전차였어요.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열었습니다. 더 가까이서 찍은 거였어요. 포탑 형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각진 디자인, 반응 장갑 배치, 긴 포신, 중국 99식 전차가 맞았어요. 세 번째 사진에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전차 옆에서 뭔가 작업하고 있었어요.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공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비 중인 것 같았어요. 네 번째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전차 포탑에 표식이 있었어요. 중국어였습니다. 제조 번호 같았죠.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다섯 번째 사진은 다른 각도였습니다. 트럭 여러 대가 전차 뒤에 있었어요. 군용 차량이었죠. 짐칸에 뭔가 덮여 있었습니다. 포탄일 겁니다. 여섯 번째 사진에서 깃발이 보였습니다. 지휘 차량 옆에 세워져 있었어요.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빨간색 바탕에 노란 별 5개, 중국 국기였습니다. 일곱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다양한 각도였어요. 전차 측면, 후면, 대형 배치, 보급 차량,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하나씩 저장했습니다. 프린트도 했어요. 책상 위에 펼쳐놓고 순서대로 배치했죠. 퍼즐처럼 맞춰봤습니다. 전체 그림이 보였어요. 30대의 전차, 중국제 99식, 정비 중인 기술자들, 보급 차량 다수, 중국 국기 개양, 대기 상태. 이건 단순한 무기 밀매가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흘러들어온 장비도 아니었어요. 너무 조직적이었죠. 계획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여기 배치한 겁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어요. 중국 전차 최소 30대 확인, 기종은 99식, 위치는 다라, 남쪽 30km 와디 근처, 대기 상태, 대형 유지, 중국 기술자 다수 확인, 정비 작업 진행 중, 보급 차량 다수, 중국 국기 개양. 마지막 줄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이건 테러 대응 장비가 아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맑은 날씨였어요. 구름 한 점 없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30대의 전차, 사막 한가운데, 대기 중, 준비된 상태.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단순 배치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들었습니다. 분석과에 걸었어요. 세 번째 신호음에 데이비드가 받았습니다. 분석과 데이비드입니다. 나야, 노아. 사진 몇 장 보내줄게. 긴급으로 확인 좀 해줘. 뭔데? 전차야. 저는 답했습니다. 중국제 같은데 확실하게 확인해줘. 지금 보내. 사진 10장을 첨부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어요. 2분쯤 지났을까요? 전화가 왔습니다. 데이비드였어요.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죠. 노아. 이거 어디서 났어? 시리아 남부. 저는 답했습니다. 어젯밤에 찍었어. 확실해?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조작 아니고 진짜야.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현지 협조자가 직접 찍어서 보낸 거야. 이 사람 3년 동안 일했는데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어. 데이비드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길게요. 이거 99식이야. 최신형. 중국 주력 전차지. 수출 안 하는 기종이야. 이게 왜 시리아에 있어? 나도 그게 궁금해서 자네한테 전화한 거야.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확인해 줄 수 있어? 이미 확인했어.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포탑 형태, 반응 장갑 배치, 포신 길이, 전부 99식 특징이야. 제조 번호도 보이고, 중국군 현역 장비야. 몇 대야? 최소 30. 뭐? 데이비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대라고? 그래. 저는 확인했어요. 사진엔 일부만 나왔지만 협조자가 직접 세웠어. 이 사람 숫자 틀린 적 없어. 과장도 안 해. 데이비드가 침묵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검색하고 있었죠. 얼마 후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노아. 이거 심각해. 알아. 이건 테러 조직 장비가 아니야.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99식은 아무한테나 안 팔아. 중국 정부 직접 승인 없이는 못 나가. 수출 통제 품목이야. 근데 30대가 시리아에 있다는 건 중국 정부가 알고 보냈다는 거지. 그럼 목적이 뭔데? 저는 물었습니다. 실험. 데이비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중국이 무기 시험하고 있는 거야. 시리아를 시험장으로 쓰는 거지. 실전 데이터 모으는 거야.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됐죠. 왜 30대나 보냈는지, 왜 대기 상태인지, 왜 중국 기술자들이 붙어있는지 데이터를 모으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현장은 숫자를 숨기지 않는다는 걸요. 데이비드와 통화를 끊고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시리아 남부 중국제 전차 배치 긴급 보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현지 협조자 확인 결과 시리아 남부 다라 남쪽 30km 지점에 중국제 99식 전차 최소 30대 배치 확인됨. 타이핑하며 사진을 하나씩 첨부했어요. 전차 원거리 사진, 포탑 클로즈업, 중국 기술자들, 보급 차량, 중국 국기 모두 번호를 매겨서 넣었죠. 증거 자료였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적었어요. 전차는 대기 상태이며 정비 작업 진행 중. 중국인 기술자 다수 확인됨. 보급 체계 완비. 작전 준비 상태로 판단됨. 세 번째 문단에서 평가를 넣었습니다. 이는 단순 무기 밀매가 아닌 조직적 배치로 보임. 중국 정부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 목적은 실전 환경에서의 무기 성능 시험으로 판단됨. 마지막 문단을 적으려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마크였어요. 노아, 지금 올라올 수 있나? 보고서 작성 중입니다. 저는 답했어요. 가지고 올라와. 마크가 말했습니다. 국장님도 계셔. 5분 후 저는 5층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마크가 앉아 있었고 CIA 작전국장 톰 앤더슨도 함께였어요. 60대 초반, 백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었죠. 앉게. 톰이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죠. 사진 봤어. 톰이 말했습니다. 마크가 보여줬어. 99식 맞나? 네. 저는 답했습니다. 분석과에서 확인했습니다. 포탑 형태, 장갑 배치, 제조 번호 모두 일치해요. 중국군 현역 장비입니다. 몇 대야? 최소 30대입니다. 저는 답했어요. 협조자가 직접 세었고요. 이 사람 숫자 틀린 적 없습니다. 톰이 사진을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중국 국기도 있네. 네. 지휘 차량 옆에 개양돼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죠. 숨길 생각이 없는 거예요. 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적이 뭔가? 무기 시험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시리아를 실험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전 데이터 모으고 성능 검증하고요. 확실한가? 확실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어요. 99식은 수출 통제 품목입니다. 중국 정부 승인 없이는 못 나가요. 30대가 여기 있다는 건 중국이 의도적으로 보냈다는 뜻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톰이 창밖을 봤어요. 마크는 팔짱을 끼고 있었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노아, 톰이 저를 봤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드론 공격이나 공습으로요. 30대 전차를 한 번에 제거할 수 있어요. 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요? 정치야. 톰이 설명했습니다. 중국 전차를 미군이 직접 폭격하면 어떻게 되겠어?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항의하겠죠. 저는 답했어요. 하지만 불법 무기 배치잖아요. 증거도 있고요. 증거가 문제가 아니야. 톰이 말했습니다. 외교 문제가 커져. 중국은 부인할 거야. 테러 조직이 훔쳐간 거라고 할 거고. 우린 증명 못해. 결국 미중 충돌로 비화돼. 그럼 그냥 둡니까? 저는 답답하게 물었습니다. 30대 전차가 움직이는데 가만히 있자는 겁니까? 직접은 안 돼. 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군 개입은 불가야. 드론도 안 되고 공습도 안 돼. 특수부대 투입도 마찬가지고. 왜요? 흔적 남으면 곤란해. 톰이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무기를 직접 공격했다는 게 알려지면 외교적으로 큰 문제야. 국무부에서 절대 승인 안 해. 국방부도 반대할 거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불법으로 무기를 배치했는데 그런데도 못 막는다고요. 정치가 그래. 마크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린 알아. 중국도 알아. 근데 공개적으로 충돌할 순 없어. 양쪽 다 손해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요. 톰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말했죠. 직접은 안 돼.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가능해. 간접적으로요. 그래. 톰이 저를 봤습니다. 미국 깃발 안 달고 움직이는 방법. 대리 전력을 쓰는 거지.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까 마크가 했던 얘기. 보고서에 넣은 힌트. 한국. 모두 연결됐어요. 펜타곤의 보고는 하나. 톰이 말했습니다. 확정 증거 부족하다고 할 거야. 하지만요.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사진도 있고 위치도 확인됐는데요. 확정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야. 톰이 설명했습니다. 확정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한다는 거지. 핑계야. 움직이지 않으려는 핑계. 왜 그렇게 합니까? 미군이 움직이면 외교 문제가 커진다. 톰이 되풀이했습니다. 그게 공식 입장이야. 국무부도 그렇게 말할 거고 백악관도 마찬가지야. 우린 알지만 못 움직여.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였어요. 알아도 손을 못 쓰는 상황.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니까. 중국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핑계를 대는 겁니다. 증거 부족, 확인 필요, 신중한 접근. 다 같은 말이었어요. 안 하겠다는 뜻이었죠. 노아, 마크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어. 뭡니까? 미국 아닌 전력을 찾는 거야. 마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대신 움직일 수 있는 팀. 정치적 부담 없는 선택. 어떻게 해요? 보고서에 힌트 다 있잖아. 마크가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도 눈치챘을 거야. 한국말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군 말이야. 저는 보고서를 생각했습니다. 7번 나온 한국 언급, 수적 열세 대응, 빠른 판단, 최소 병력 모두 의도적으로 넣은 거였어요. 저한테 방향을 알려주려고요. 가능할까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작전에 참여할까요? 모르지. 톰이 답했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알아봐야지. 어떻게 해요? 비공식 채널. 마크가 말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이랑 라인 있잖아. 그쪽으로 타진해봐. 조심스럽게.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조건이 뭡니까? 톰이 손가락을 펴며 세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소수로 싸울 수 있어야 해. 대규모 병력 투입은 눈에 띄니까. 둘째, 사막이랑 산악 지형에 강해야 해. 시리아 남부는 험지야. 셋째, 정치적 흔적이 적어야 해. 미국 개입으로 보이면 안 돼. 넷째, 톰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수적 열세를 일상처럼 훈련해온 군대. 그게 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자네가 판단해. 톰이 답했습니다. 보고서 읽었잖아. 나토 평가, 교환 장교 의견, 작전 사례 다 거기 있어.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군 휴전선에서 70년을 버텼어요. 늘 수적 열세였죠. 북한군이 더 많았으니까. 중국군도 뒤에 있었고요. 그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효율적이어야 했습니다. 최소 병력으로 최대 효과. 그게 생존 방식이었어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 쪽에 조심스럽게 접촉해볼게요. 좋아. 톰이 일어났습니다. 빨리 움직여. 저 전차들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죠. 한국 관련 파일을 열었습니다. 합동훈련 보고서, 정보 교류 기록, 연락처 목록 쭉 훑어봤어요. 그때부터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아닌 전력을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 혼자 해결 못한다는 걸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나라 군대 관련 파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터키, 이스라엘 모두 중동 작전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었죠. 저는 하나씩 펼쳐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확신은 없었어요. 한국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냥 여러 선택지 중 하나였습니다. 영국 파일을 먼저 봤습니다. SAS 특수부대 전력이 나와 있었어요. 정예 부대였죠. 사막 작전 경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영국은 미국 동맹이었습니다. 너무 가까웠죠. 영국군이 움직이면 미국 개입으로 보일 거예요. 정치적 흔적이 컸습니다. 프랑스 파일을 열었습니다. 외인 부대 자료가 있었어요. 다국적 부대라 정체성이 모호했죠. 좋은 선택지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가 있었어요. 프랑스도 나토 회원국이었습니다. 서방 연합으로 보일 거였죠. 독일은 어땠을까요? 파일을 펼쳐봤습니다. KSK 특수부대가 있었어요. 능력은 검증됐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해외 작전에 소극적이었어요. 의회 승인이 필요했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터키를 봤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웠어요. 시리아 국경과 맞닿아 있었죠. 작전 투입이 쉬웠습니다. 하지만 터키는 러시아와 복잡한 관계였어요. 시리아 내전에도 이미 개입돼 있었고요. 정치적으로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검토했습니다. 모사드와 특수부대 능력은 세계 최고였어요. 사막 작전 경험도 풍부했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중동 전체가 들끓을 겁니다. 정치적 파장이 너무 컸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파일들을 다시 쌓아놨어요. 모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거나 정치적으로는 괜찮은데 능력이 부족하거나 적절한 선택지가 없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서 쓴맛만 났죠.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조건을 다시 적기 시작했어요. 톰이 말했던 4가지였습니다. 첫째, 소수로 싸울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사막 산악 같은 험지에 강해야 한다. 셋째, 정치적 흔적이 적어야 한다. 넷째,
수적 열세를 일상처럼 훈련해온 군대. 저는 이 조건들을 하나씩 대입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을 넣어봤어요. 첫째 조건 통과. SAS는 소수 정예였죠. 둘째 조건 통과. 사막 작전 경험 많았습니다. 셋째 조건 탈락. 정치적 흔적 컸어요. 넷째는 애매했습니다. 프랑스를 넣어봤습니다. 첫째 통과. 둘째 통과. 셋째 탈락. 역시 나토 국가였죠. 터키. 이스라엘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셋째 조건에서 걸렸습니다. 정치적으로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때 한국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얇은 파일이었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정보가 적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는 기본 정보였어요. 대한민국 국군, 병력 약 60만, 징병제, 휴전선 방어. 두 번째 페이지는 특수부대 자료였습니다. 특전사, UDT, 해병대 수색대 능력은 검증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세 번째 페이지에서 흥미로운 게 나왔습니다. 해외 파병 기록이었어요.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는 훈련 평가였습니다. 미군과의 합동훈련 결과가 적혀 있었죠. 소규모 전술 우수, 신속 기동 능력, 야간 작전 탁월. 저는 조건을 대입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소수로 싸울 수 있는가? 한국 특수부대는 소수 정예로 훈련됐어요. 대규모 작전보다 소규모 침투에 강했죠. 통과였습니다. 둘째, 험지에 강한가? 한국은 산악 지형이 많았어요. 훈련도 산에서 했죠. 사막 경험은 적었지만 적응력은 있었습니다. 통과 가능했어요. 셋째, 정치적 흔적이 적은가? 이게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었어요. 중동과 직접적 이해관계도 적었죠. 중립적이었습니다. 통과였어요. 넷째, 수적 열세 훈련.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은 휴전선에서 70년을 버텼어요. 북한군 병력이 더 많았죠. 120만 대 60만, 2배 차이였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뒤에 있었어요. 러시아도 지원했죠. 한국은 늘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효율적이어야 했습니다. 낭비할 여유가 없었죠. 최소 병력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했어요. 그게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네 가지 조건을 모두 통과한 나라, 한국뿐이었어요. 다른 선택지는 어딘가에서 걸렸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정치적으로 문제거나 정치적으로는 괜찮은데 경험이 부족하거나. 한국은 달랐어요. 모든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할 수 있을까? 중동까지 와서 중국 전차를 상대할까? 정치적 부담은 없을까? 저는 파일을 다시 넘겨봤습니다. 해외 파병 기록을 자세히 읽었어요. 베트남 파병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전투부대 5만 명 투입, 이라크 파병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자이툰 부대 3,000명, 아프가니스탄 파병 2010년부터 지금까지 오시노 부대 수백 명, 모두 전투 지역이었습니다. 위험했죠. 하지만 한국은 갔어요. 미국 요청에 응했습니다. 동맹이니까요. 그럼 이번에도 가능할까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0대 전차를 막으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대규모 병력은 아니었어요. 소규모 정예면 충분했습니다. 한 개 소대, 많아야 중대규모, 100명 이하였죠. 노출 위험도 적었습니다. 소수니까 눈에 안 띄었어요. 신속 투입, 신속 철수 가능했죠. 정치적 부담도 작았습니다. 한국이 시리아에서 작전한다. 누가 뭐라고 할까요? 나토도 아니고 중동 당사국도 아니었어요. 중립국이었죠. 중국도 함부로 항해 못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교역국이었어요. 경제관계가 중요했죠. 공개적으로 싸우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노트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이 최적 선택지다. 이유 5가지를 정리했어요. 첫째, 소수 정예 전술 능력 보유. 둘째, 험지작전 가능. 셋째, 정치적 중립성. 넷째, 수적 열세 대응 훈련됨. 다섯째, 미국과 동맹관계로 협조 가능성 높음. 그런데 마지막 조건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협조 가능성. 한국이 동의할까요? 이건 추측이 아니었어요. 확인이 필요했죠.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꺼냈어요. 한국 정보기관 담당자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 부장. 작년에 합동훈련 때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신뢰할 수 있었죠. 전화번호를 받습니다. 서울 9번이었어요. 지금 서울은 몇 시일까? 시계를 봤습니다. 워싱턴 오후 5시. 서울은 내일 아침 7시였어요. 너무 이른 시간이었죠. 저는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내일 연락하기로 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어두워지고 있었죠. 사무실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어요. 저는 다시 한국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한미 합동훈련 사진이었죠. 한국군 특전사 대원들이 보였습니다. 위장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 페인트 칠했죠.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야간 훈련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야간 투시경을 쓰고 있었죠.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산악훈련이었습니다. 가파른 절벽을 오르고 있었어요. 밧줄 하나에 의지해서요. 높이가 상당했죠.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대원들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익숙해 보였죠. 마치 일상처럼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평생을 훈련했구나. 수적 열세, 위험한 지형, 적대적 환경,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6시였어요.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죠. 저만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서울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저녁 8시였어요. 연락하기 좋은 시간이었죠. 저는 암호화 통신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한국정보기관 전용 라인이었어요. 비공식 채널이었죠.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작년 합동훈련 때 교환한 거였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간단하게 썼습니다. 김 부장 님, 노아 하트입니다. 긴급히 상의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통화 가능하신지요?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전송 완료 표시가 떴어요. 답장을 기다렸죠. 5분쯤 지났을까요? 화면에 새 메시지가 떴습니다. 노아 씨, 기억합니다. 지금 통화 가능합니다. 번호로 연락주세요. 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암호화 라인으로 걸었어요. 세 번째 신호음에 김 부장이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노아 씨, 오랜만입니다. 김 부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덕분에요. 무슨 일입니까? 민감한 사안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비공식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들어보죠. 김 부장이 답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시리아 남부에 중국제 전차가 배치됐습니다. 최소 30대요. 중국이 무기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장이 침묵했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요? 확인된 정보입니까? 확인됐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현지 협조자가 직접 확인했고 사진도 있습니다. 99식 전차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직접 개입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요. 중국과 충돌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 왜 저한테 연락하셨습니까?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한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어떤 협조요? 작전 투입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소규모 정예 부대요. 30대 전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팀이요. 김 부장이 다시 침묵했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어요. 10초쯤 지났을까요? 노아 씨,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큰 요청입니다. 압니다. 저는 답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미국은 못 움직이고 유럽은 정치적으로 복잡하고요. 한국만이 가능합니다. 왜 한국입니까? 조건이 맞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소수 전력, 험지작전 능력,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수적 열세 대응 경험. 한국이 최적입니다. 김 부장이 웃었습니다. 짧게요. 우리를 잘 아시는군요. 연구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보고서도 여러 개 읽었고요. 한국군 능력은 검증됐어요. 문제는 의지입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시리아까지 가야 합니까? 중국 때문입니다. 저는 답했어요. 중국이 무기 시험에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능 개선된 전차가 양산됩니다. 그럼 그게 어디로 갈까요? 북한이겠죠. 김 부장이 침묵했습니다. 제 말이 맞았어요. 중국은 북한에 무기를 팔았죠. 개선된 전차가 북한으로 가면 한국이 직접 상대해야 했습니다. 지금 막는 게 나중에 막는 것보다 쉬웠어요. 보고 올려야 합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에요. 얼마나 걸립니까? 며칠. 김 부장이 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빨리 부탁드립니다. 저는 말했어요. 저 전차들 언제 움직일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김 부장이 답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회신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기다려야 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초조했죠. 매일 아침 암호화 프로그램을 확인했습니다. 새 메시지가 없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죠. 암호화 라인이었습니다. 김 부장이었어요. 노아 씨, 네, 말씀하세요. 검토 끝났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결과가요. 조건부 동의입니다. 김 부장이 답했습니다.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해요. 뭡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작전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김 부장이 질문했습니다. 전차 무력화까지입니다. 저는 답했어요. 파괴하거나 작동 불능으로 만드는 거죠. 보급선 차단도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저는 확인했어요. 전차만 막아서는 안 돼요. 지원 체계도 끊어야 합니다. 작전 지역은요? 시리아 남부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달아 남쪽 30km 지점, 사막지대죠. 철수 경로는 확보됐습니까? 요르단 국경까지 확보 가능합니다. 저는 답했어요. 미군이 지원합니다. 항공 지원은요? 필요시 제공 가능합니다.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최소한으로요. 흔적 남으면 안 되니까요. 김 부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다음 질문이 나왔어요. 실패 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에 책임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아요. 미국이 모든 책임집니다. 보장할 수 있습니까? 보장합니다. 저는 답했어요. 문서로 드릴 수도 있어요. 김 부장이 또 침묵했습니다. 이번엔 길었어요. 20초쯤 지났을까요?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부대 파견 가능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작전 계획은 우리가 짭니다.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정보와 지원만 제공하세요. 현장 지휘는 우리가 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즉시 답했어요. 그게 맞습니다. 둘째, 공식 기록 일체 금지입니다. 김 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문서도 없고 보고서도 없어요. 구두 전달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셋째, 작전 후 언급 금지. 김 부장이 마지막 조건을 말했습니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한국 부대 투입 사실은 절대 공개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답했어요. 그게 원칙입니다. 좋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진행하죠. 부대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소대 규모입니다. 김 부장이 답했습니다. 특전사 대원 25명, K2 전차 소대도 함께 갑니다. K2 전차요. 저는 놀랐습니다. 전차 대 전차 작전입니까? 그게 확실합니다.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30대를 막으려면 화력이 필요해요. 보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몇 대 투입합니까? 4대입니다. 김 부장이 답했습니다. 소대 편제요. 충분합니까?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4대로 30대를요? 우리 전차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김 부장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K2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일주일 후입니다. 김 부장이 답했습니다. 요르단 기지로 갑니다. 거기서 대기하다가 작전 투입하죠. 준비 기간은요? 이미 준비됐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사실 사흘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미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김 부장이 답했습니다. 승인 나기 전부터요. 확신하셨습니까? 계산했습니다. 김 부장이 정정했습니다. 가능성, 위험도 전부 계산했어요. 결과는 투입이 맞다고 나왔죠.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묻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느냐고요. 대신 물었죠. 감당 가능한가? 책임은 누가 지나? 작전 범위는 어디까지냐? 실무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계산만 있었죠. 이익과 손실, 가능성과 위험. 그걸 따져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승인 전부터요. 일주일 후 저는 요르단 암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군용기를 타고 왔어요. 밤 11시였죠. 공항은 조용했습니다. 민간인은 보이지 않았어요. 군인들만 있었죠. 미군 연락장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트씨, 이쪽입니다. 차를 타고 기지로 향했어요. 사막 한가운데였죠.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철조망이 보였어요. 검문소를 지났습니다. 미군 기지였죠. 요르단 정부가 빌려준 곳이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간단한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어요. 샤워하고 눕고 싶었죠. 하지만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부대가 도착했다고요. 저는 다시 옷을 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활주로 쪽으로 걸었죠.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송기였어요. 큰 기체였죠. 천천히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았어요. 엔진 소리가 낮아졌죠. 수송기가 멈췄습니다. 후방 해치가 열렸어요. 경사로가 내려왔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위장복이었죠. 얼굴에는 페인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진지했어요. 25명쯤 됐습니다. 한 줄로 내려왔어요. 질서정연했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차가 나왔습니다. 경사로를 천천히 내려왔어요. K2 전차였죠. 검은색이었습니다. 밤하늘 아래서 더 어둡게 보였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모두 4대였습니다. 나란히 섰어요. 전차는 크고 강해 보였습니다. 포신이 길었어요. 포탑이 각졌죠. 위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사람이었습니다. 전차에서 내린 승무원들이요. 4명씩이었어요. 총 16명. 특전사 대원들과 합쳐서
총 41명이었죠. 제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국 측 지휘관을 찾았어요. 계급장을 보니 소령이었습니다. 이름표에 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소령님이십니까? 네. 그가 답했습니다. 노아 하트입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CIA 작전관입니다. 박민준입니다. 그가 악수했습니다. 손이 단단했어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소령이 답했습니다. 이동은 문제 없었어요. 부대는요? 준비됐습니다. 박소령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대원들이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죠.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나이는 다양했어요. 20대부터 30대까지.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죠. 말이 적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움직임이 정돈돼 있었습니다.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장비를 정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효율적이었어요. 낭비가 없었죠. 한 명이 총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분해하고 조립하고요. 빠르고 정확했어요. 다른 한 명은 배낭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넣었어요. 불필요한 건 버렸죠. 전차 승무원들도 봤습니다. 전차 주위를 돌며 점검하고 있었어요. 포신, 궤도, 엔진 하나씩 확인했죠. 체크리스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항목마다 표시했어요. 말없이 일했습니다. 손짓으로 소통했어요. 간단한 신호만으로도 이해했죠. 오랜 시간 함께 훈련한 팀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 보여주러 온 게 아니구나. 관광 온 것도 아니었어요. 일하러 온 거였죠. 전차를 과시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임무 수행하러 온 겁니다. 화려함이 없었어요. 자랑도 없었죠. 그냥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박소령이 다가왔습니다. 브리핑 장소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이쪽입니다. 저는 앞장섰어요. 본부 건물로 걸었죠. 박소령이 따라왔습니다. 부소령과 몇 명의 장교들도 함께였어요.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테이블에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리아 남부 지도였죠. 표시가 돼 있었어요. 빨간 점이 적 전차 위치였습니다. 파란 선이 우리 이동 경로였죠. 모두 앉았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어요.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여기입니다. 달아 남쪽 30km, 중국제 99식 전차 최소 30대가 배치돼 있어요. 박소령이 지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죠. 지형은 사막입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평지가 많고 은폐물이 적어요. 와디가 몇 개 있는데 이동로로 쓸 수 있습니다. 적 경계 태세는요? 박소령이 물었습니다. 느슨합니다. 저는 답했어요. 공격받을 거라고 예상 못하고 있어요. 방어 준비가 약해요. 보급선은요? 북쪽에서 들어옵니다. 저는 지도에 선을 그었어요. 트럭으로 포탄이랑 연료 실어 나르고 있어요. 여기가 보급 거점입니다. 박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모하고 있었어요. 작은 노트에 빠르게 적었죠. 철수 경로는 확보됐습니까? 부소령이 물었습니다. 확보됐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작전 후 남쪽으로 철수하면 됩니다. 요르단 국경까지 80km. 2시간이면 도착해요. 항공 지원은요? 필요시 제공합니다.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최소한으로만요. 흔적 남으면 안 되니까요. 박소령이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손가락으로 거리를 재고 있었어요. 계산하고 있었죠. 작전 개시 시각은 언제가 좋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야간입니다. 박소령이 즉시 답했습니다. 새벽 3시쯤. 가장 어두울 때요. 이유는요? 적이 가장 방심하는 시간입니다. 박소령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간 작전에 강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틀 후 새벽 3시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소령이 동의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박소령이 일어섰어요. 다른 장교들도 따라 일어났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들을 봤어요. 부대원들한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곧 브리핑이 시작됐죠. 모두 모여 앉았어요. 박소령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대원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질문했죠. 박소령이 답했습니다. 토론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았어요. 침착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대원들이 흩어졌어요. 각자 준비를 시작했죠. 전차 승무원들은 전차로 갔습니다. 엔진을 점검했어요. 포탑을 돌렸죠. 작동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특전사 대원들은 무기를 손질했습니다. 총, 수류탄, 야간 투시경 하나씩 점검했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전차가 강해 보였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어요. 말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정돈된 동작, 불필요한 게 없는 준비. 그게 더 강해 보였습니다. 이들은 보여주러 온 게 아니었어요. 증명하러 온 겁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작전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종 점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한국 부대 준비 완료, 전차 정비 완료, 무기 탄약 적재 완료, 통신 장비 점검 완료. 모든 게 제대로 돼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3시에 출발이었어요. 목표 지점 까지 2시간, 5시쯤 도착하면
어둠이 남아있을 겁니다. 공격 개시, 그리고 철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이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암호화 라인이었어요. 현지 협조자였죠.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노아.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긴장돼 있었어요. 뭔 일이야? 저는 물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어. 뭔데? 연락이 끊겼어. 그가 말했습니다. 누구 연락이? 내 보조 요원. 그가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연락 안 돼.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도 답 없어. 위치 추적은요? 저는 물었습니다. 꺼져 있어. 그가 답했습니다. 마지막 신호가 다라 근처였어. 그 후로 아무것도 없어. 저는 긴장했습니다. 납치됐을 수도 있어. 가능성 있어. 그가 답했습니다. 아니면 죽었거나 다른 이상한 점은 없어. 저는 물었습니다. 있어. 그가 말했습니다. 적 전차 배치가 바뀌었어. 언제? 오늘 오후. 그가 답했습니다.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 대형을 바꿨어. 어떻게? 원래는 집결 대형이었잖아. 그가 설명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방어 대형이야. 분산 배치했어. 마치 공격 예상하는 것처럼.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확실해. 확실해. 그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부터 움직였어. 3시간 동안 재배치했어. 지금은 완전히 다른 배치야. 매복 형태야.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두웠죠. 별만 보였습니다. 정보가 샜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정보 유출이야. 저는 설명했습니다. 우리 작전 계획을 누가 흘렸어. 그래서 적이 준비한 거야. 누가?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사람이야. 외부인은 이 정보 몰라. 조심해. 그가 말했습니다. 이거 함정일 수 있어. 알아. 저는 답했습니다. 고마워. 계속 감시해줘. 그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보가 샜어요. 작전 하루 전에 누군가 적한테 알려준 겁니다. 우리가 온다고. 언제 온다고. 어디로 온다고. 그래서 적이 준비한 거였어요. 매복 형태로 대형 바꾸고 분산 배치하고 우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누가 샜느냐였어요. 이 작전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CIA 본부 몇 명, 미군 기지 지휘부, 한국 부대, 그리고 저 많아야 20명이었습니다. 그중 누군가가 배신한 거예요. 돈 때문일 수도 있었죠. 중국이 매수했을 수도, 아니면 이념 때문일 수도.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정보가 샜다는 거였죠.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빠르게 걸었어요. 한국 부대 막사로 향했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소령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소령이 지도를 보고 있었어요. 최종 점검 중이었죠. 소령님,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박소령이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뭡니까? 정보가 샜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적이 대형 바꿨어요. 오늘 오후에 매복 형태로요. 박소령이 지도를 내려놨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현지 협조자가 직접 확인했어요. 적이 우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소령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턱을 괴었어요. 생각하고 있었죠. 작전 취소해야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소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적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가야 합니다. 박소령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다음 기회 없어요. 적은 더 경계할 거고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위험하지 않은 작전은 없습니다. 박소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준비됐어요. 매복 형태라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물었습니다. 계획을 바꾸면 됩니다. 박소령이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원래 계획은 정면 접근이었죠. 여기서 들어가서 전차 집결지 타격하는 거. 네, 이제 안 통합니다. 박소령이 빨간 펜을 들었습니다. 적이 매복했으니까요. 그럼 우회합니다. 어디로요? 저는 물었습니다. 동쪽입니다. 박소령이 지도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와디를 따라 우회해서 측면으로 들어갑니다. 적은 정면만 보고 있을 거예요. 측면은 비어 있을 겁니다. 시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1시간 더 걸립니다. 박소령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합니다. 그리고 기습 효과도 있고요. 저는 지도를 봤습니다. 박소령이 그은 선을 따라갔어요. 논리적이었습니다. 적의 허를 찌르는 거였죠. 동의하십니까? 박소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박소령이 일어났습니다. 대원들한테 변경사항 전달하겠어요. 출발 시간은요? 그대로입니다. 박소령이 답했습니다. 새벽 3시. 1시간 늦게 도착하지만 괜찮아요. 어차피 어둠 속이니까요. 저는 막사를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사막밤은 쌀쌀했죠. 별이 총총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배신은 늘 전투 전에 와요. 가장 위험한 순간에, 준비가 다 끝났을 때, 출발 직전에, 그때 터지는 겁니다. 누군가 우릴 팔았어요. 돈 때문인지 이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적한테 정보 넘겼죠. 우리 계획
계획을, 우리 시간을, 우리 경로를. 적은 그걸 알고 준비했습니다. 매복 형태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우릴 기다리고 있었죠. 첫 발만 쏘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몰랐어요. 박소령이 계획을 바꿨다는 걸, 우회한다는 걸, 측면으로 들어간다는 걸. 적은 정면만 보고 기다릴 겁니다. 아무도 안 올 정면을요. 숙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죠. 밤 11시. 4시간 후면 출발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죠. 정보가 샜다. 적이 한다. 매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린 우회한다. 과연 될까?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서 한국 부대 막사가 보였어요. 불이 켜져 있었죠. 아직 준비 중이었습니다. 마지막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전투가 예상과 다를 거라는 걸, 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계획만 바꿨죠. 새벽 3시에 출발했습니다. 한국 부대가 기지를 떠났어요. K2 전차 4대가 앞장섰죠. 특전사 대원들이 뒤따랐습니다. 장갑차 4대에 나눠 탔어요. 저는 지휘 차량에 탔습니다. 박소령과 함께였죠. 통신 장비가 가득했어요. 모니터 6개가 켜져 있었습니다. 실시간 위성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차량이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불을 끄고 달렸어요. 야간 투시경만 켰죠. 어둠 속을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먼지만 날렸어요. 1시간쯤 갔을까요? 와디에 도착했습니다. 마른 강바닥이었어요. 폭이 좁았죠. 차량들이 와디로 들어갔습니다. 양쪽이 절벽이었어요. 은폐가 됐죠. 위성으로도 안 보일 겁니다. 박소령이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이 와디를 따라 동쪽으로 갑니다. 30km쯤 가면 끝나요. 거기서 나와서 목표 지점 측면으로 접근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1시간 반. 박소령이 답했습니다. 6시 반쯤 도착해요. 해 뜨기 전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울 거예요. 적은 정면만 보고 있을 겁니다. 차량이 계속 갔습니다. 와디 안은 평평하지 않았어요. 바위가 많았죠. 차량이 흔들렸습니다. 속도를 낮췄어요. 조심스럽게 진행했죠. 모니터를 봤습니다. 전차들이 앞에서 가고 있었어요. 포탑을 전방으로 향하고 있었죠. 언제든 사격 가능한 자세였습니다. 저는 통신기를 들었습니다. 본부랑 연결됐어요. 마크 목소리가 들렸죠. 노아, 상황 어때? 이동 중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와디 경유에서 우회하고 있어요. 적 동태는요? 변동 없습니다. 마크가 답했습니다. 여전히 매복 대형이야. 정면 보고 기다리고 있어. 좋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린 측면으로 들어갈 거예요. 조심해. 마크가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항공 지원 대기시켰어. 필요하면 부르고. 감사합니다. 통신을 끊었습니다. 박소령이 저를 봤어요. 항공 지원 준비됐습니까? 네. 저는 답했습니다. F-16 2대가 대기 중입니다. 부르면 10분 안에 도착해요. 좋습니다. 박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안 쓰는 게 좋아요. 흔적 남으니까. 최대한 우리끼리 해결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와디가 끝났어요. 탁 트인 사막이 나왔죠. 멀리 능선이 보였습니다. 목표 지점 근처였어요. 차량이 멈췄습니다. 모두 내렸어요. 박소령이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능선을 봤어요. 2km 앞입니다. 박소령이 말했습니다. 저 능선 넘으면 적 전차 배치 지역이에요. 측면이니까 방어가 약할 겁니다. 전차들이 엔진 소리를 낮췄습니다. 조용히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특전사 대원들이 걸어서 따라갔죠. 저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박소령 옆에 섰어요. 함께 걸었죠. 능선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이었죠. 별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능선 100m 앞에서 멈췄습니다. 박소령이 손을 들었어요. 정지 신호였죠. 모두 멈췄습니다. 엎드렸어요. 박소령이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능선 끝까지 갔어요. 쌍안경을 들었죠. 저도 따라갔습니다. 능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전차들이 보였어요. 줄지어 있었죠. 30대가 넘었습니다. 포탑이 북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올 거라고 예상한 방향이었죠. 하지만 우린 동쪽에 있었습니다. 측면이었어요. 그들 등 뒤였죠. 박소령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부대 공격 준비. 조용히 지시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죠. 하지만 명확했습니다. 전차들이 능선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소리 안 나게요. 포탑을 돌렸어요. 아래쪽 적 전차들을 조준했죠. 특전사 대원들도 위치를 잡았습니다. 대전차 미사일 준비했어요. 조준경을 들여다봤죠. 모두 준비됐습니다. 박소령이 저를 봤습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소령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사격 개시. 그 순간 능선이 불타올랐습니다. K2 전차 4대가
동시에 발사했어요. 포탄이 날아갔죠. 공기를 갈랐습니다. 휘파람 소리가 났어요. 2초 후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아래쪽에서요. 적 전차 한 대가 불타기 시작했어요. 측면을 맞았죠. 장갑이 뚫렸습니다. 다음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또 명중했어요. 두 번째 전차가 폭발했죠. 포탑이 날아갔습니다.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적들이 우왕좌왕했어요. 어디서 공격받는지 몰랐죠. 포탑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우리 전차들이 계속 쏘고 있었죠. 네 대가 번갈아 발사했습니다. 쉬지 않고요. 한 대가 쏘면 다른 대가 장전했어요. 그러는 동안 세 번째 대가 쏘고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특전사 대원들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불길이 꼬리를 그으며 날아갔어요. 적 전차에 명중했죠.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넋 놓고 봤습니다. 쌍안경을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전차를 몰 수도 없었습니다. 총을 쏠 수도 없었어요. 명령할 자격도 없었죠. 저는 CIA 작전관이었습니다. 관찰자였어요. 증인이었죠. 싸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박소령이 무전기로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2번 전차 좌측 목표, 3번 전차 우측 이동, 4번 전차 보급 차량 타격. 명령이 떨어졌어요. 전차들이 움직였죠. 정확하게 수행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요. 그때였습니다. 적이 반격하기 시작했어요. 포탑을 동쪽으로 돌렸죠. 우리 쪽으로요. 포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포탄이 능선으로 날아왔어요. 폭발했죠. 흙이 튀었습니다. 바위가 부서졌어요. 가까웠습니다. 엎드려. 박소령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땅에 엎드렸어요. 머리를 숙였죠. 폭발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충격파가 몸을 흔들었어요. 숨쉬기 힘들었죠. 먼지가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을 뜰 수 없었어요. 통신기 너머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1번 전차 피격. 누군가 외쳤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K2 전차 한 대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측면에 맞았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뚫렸나? 장갑이 관통됐나? 승무원들은 무사한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전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쏘고 있었어요. 포탑이 돌아가고 있었죠.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적을 명중시켰어요. 통신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번 전차 장갑 건재. 승무원 이상 무. 계속 전투 중.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버텼어요. K2가 첫 직격을 버텼습니다. 중국 99식 포탄을 막아낸 겁니다. 박소령이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차분했어요. 당황하지 않았죠. 계속하십시오. 저는 말했습니다. 그가 다시 무전기를 들었어요. 전 전차 사격 지속. 적 반격 무시. 우리 장갑 믿어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차들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계속 쏘고 있었죠. 적 포탄이 날아와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리에서 버티며 쐈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첫 타격만 버티면 판은 바뀐다는 걸요. 적은 당황했지만 우린 침착했습니다. 적은 흔들렸지만 우린 흔들리지 않았어요. K2 전차가 첫 직격을 버텼습니다. 측면에 맞았지만 뚫리지 않았어요. 장갑이 견뎌냈죠. 포탑도 멀쩡했습니다. 승무원들도 무사했어요. 저는 쌍안경으로 1번 전차를 봤습니다. 연기가 나고 있었지만 움직였어요. 포탑이 돌아갔죠. 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쏜 놈을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1번 전차 포탑이 빠르게 멈췄어요. 목표를 잡았죠. 포신이 미세하게 조정됐습니다. 조준을 맞췄어요. 발사했습니다. 포탄이 날아갔어요. 2초 후 폭발음이 들렸죠. 적 전차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정통으로 맞았어요. 포탑이 비틀어졌죠. 안에서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누군가 지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1번 전차 승무원들이 스스로 판단한 거였어요. 맞았다. 장갑이 버텼다. 반격한다. 조준한다. 쏜다. 일련의 과정이 자동으로 이어졌죠. 훈련된 반사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다른 전차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차가 연속으로 두 발을 쐈어요. 첫 발은 적 전차 측면을, 두 번째는 도망가는 전차를 맞췄죠. 3번 전차는 움직이는 목표를 추적했습니다. 포탑이 부드럽게 돌아갔어요. 속도를 계산하고 있었죠. 발사했습니다. 명중이었어요. 4번 전차는 보급 차량을 노렸습니다. 포탄과 연료를 실은 트럭들이요. 한 발로 두 대를 연쇄 폭발시켰어요.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죠. 저는 넋을 잃고 지켜봤습니다. 네 대의 전차가 완벽하게 협력하고 있었어요. 누가 뭘 하라고 하지 않았죠. 각자 알아서 목표를 찾았습니다. 쏘고 다음 목표로 넘어갔어요. 중복이 없었습니다. 같은 적을 두 번 쏘지 않았죠. 역할이 저절로 나뉘어졌습니다. 1번은 반격하는 적을, 2번은 도주하는 적을, 3번은 움직이는 적을, 4번은 지원 차량을. 효율적이었어요. 낭비가 전혀 없었죠. 특전사 대원들도 가세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갔어요. 능선 양쪽에서요. 적을 협공했죠. 한 대원이
바위 뒤에서 조준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불길이 꼬리를 그으며 날아갔죠. 적 전차 후면을 뚫었습니다. 가장 약한 곳이었어요. 폭발했죠. 다른 대원은 더 가까이 갔습니다. 50m까지요. 위험했지만 확실했어요.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궤도를 노렸죠. 폭발 후 궤도가 끊어졌어요. 전차가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박소령이 무전기로 계속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3번 특전조 좌측 이동, 적 보병 근접, 1번 전차 화력 지원, 명령이 간결했어요. 하지만 명확했죠. 대원들이 즉시 실행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교전 시작 후 5분이었어요. 적 전차 8대가 파괴됐습니다. 4분의 1이 넘었죠. 나머지는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어떤 전차는 제자리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포탄만 이리저리 돌렸죠. 목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전차는 북쪽으로 도망가려 했습니다. 바위 지대 쪽으로요. 하지만 거기는 전차가 못 갔어요. 지형이 험했죠. 결국 멈춰 섰습니다. 이번 전차가 그걸 쐈어요. 어떤 전차는 우리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절망적인 돌격이었어요. 죽기 살기로 달려왔죠. 하지만 3번 전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재고 있었어요. 500m, 400m, 300m 발사했습니다. 정면을 맞췄어요. 적 전차가 멈춰섰죠. 엔진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쌍안경으로 전장을 훑어봤습니다. 적 전차들이 하나씩 불타고 있었어요. 10대, 12대, 15대 숫자가 계속 늘어났죠. 절반이 넘어갔습니다. 연기가 사막을 뒤덮었어요. 검은 기둥들이 하늘로 올라갔죠. 아침 햇살에 비쳐서 더욱 선명했습니다. 박소령이 무전기를 내려놨습니다. 잠시 숨을 돌렸어요. 저를 봤죠.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흥분하지 않았죠. 마치 예상한 결과처럼요. 적들은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박소령이 답했습니다. 지휘 체계가 끊겼어요. 각자 살려고 합니다. 그게 더 위험하죠. 통신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적 일부 항복 신호 보냅니다. 해치 열고 나오고 있어요. 박소령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사격 중지. 항복자 확보. 하지만 경계 늦추지 마라. 총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간헐적으로만 들렸어요. 도망가는 적을 쫓는 소리였죠. 주 전투는 끝났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떨렸죠. 긴장이 풀린 거였습니다. 박소령도 일어났습니다. 쌍안경을 들어 전장을 봤어요. 피해 상황 확인. 그가 무전기에 말했습니다. 전 부대 보고. 1번 전차입니다. 측면 장갑 손상. 이동 가능. 전투력 유지. 2번 전차. 이상무. 3번 전차. 포탑 유압 일부 저하. 사격 가능. 4번 전차. 정상. 특전사 1개 분대. 경상 1명. 전투 가능. 박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봤어요. 아군 피해 경미합니다. 적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차 23대 파괴. 박소령이 답했습니다. 7대 항복. 총 30대 전부 무력화됐습니다. 저는 능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특전사 대원들이 항복한 적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무릎 꿇리고 있었죠. 손목을 묶었습니다. K2 전차들이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포탑을 천천히 돌리며요. 추가 위협에 대비했죠. 박소령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부대 10분 후 철수 준비. 증거 수거하고 포로 이송 준비. 저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교전 시작 후 12분이었어요. 12분 만에 30대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앞에 증거가 있었죠. 불타는 전차들, 항복한 승무원들, 연기 기둥들 모두 현실이었습니다. 박소령이 저를 봤습니다. 전차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키지 않았어요. 전차들이 스스로 했습니다. 맞고 버티고 반격하고. 그게 훈련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능선 위에 K2 전차들을 봤습니다. 연기를 내뿜고 있었지만 당당했어요. 상처 입었지만 꺾이지 않았죠. 철수가 시작됐습니다. 전차들이 능선에서 내려왔어요. 특전사 대원들도 장갑차에 올랐죠. 포로들은 별도 차량에 태웠습니다. 손목이 묶여 있었어요. 모두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요르단 국경 쪽으로요. 저는 지휘 차량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 위치가 점으로 표시됐죠.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소령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국경까지 80km, 2시간이면 도착합니다. 순조롭게 가면요. 저는 답했습니다. 차량들이 대열을 이뤘습니다. 전차 4대가 선두였어요. 장갑차들이 그 뒤를 따랐죠. 지휘 차량은 중간이었습니다. 보급 차량이 후미였어요. 속도를 유지하며 달렸습니다.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30분쯤 갔을까요? 통신병이 소리쳤습니다. 소령님,
적 전차 포착됐습니다. 박소령이 화면으로 갔습니다. 어디? 북동쪽 12km. 통신병이 가리켰어요. 15대입니다.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빨간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빠르게요. 우리를 향해서요. 증원 부대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공격한 곳 소식 듣고 온 거였어요. 속도는요? 저는 물었습니다. 시속 50km. 통신병이 답했습니다. 15분 후 접촉 예상됩니다. 박소령이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었어요. 거리, 속도, 지형을 따졌죠. 우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박소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회하려면 동쪽으로 30km 돌아야 해요. 그 사이 적이 따라잡습니다. 계속 달리면요. 적이 측면에서 따라붙습니다. 박소령이 설명했습니다. 10분 후면 사정거리 아니에요. 도망가면서 싸워야 합니다. 위험하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군 교리는 명확했어요. 수적 열세면 후퇴, 재정비 후 재공격. 그게 원칙이었죠. 소령님, 저는 말했습니다. 계속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국경까지 70km밖에 안 남았어요. 달리면서 버티면 됩니다. 박소령이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하트씨, 지금 빠지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왜요? 쫓기면서 싸우는 건 최악입니다. 박소령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후미가 계속 노출돼요. 정확한 조준 못합니다. 적은 편하게 쏘고요. 손실만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멈춰 섭니다. 박소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막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적이 15대예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우린 4대고요. 숫자가 4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싸웁니다. 박소령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서쪽에 능선 보이죠? 적이 전차 배치하면 헐다운 가능합니다. 적은 평지에서 와요. 노출됩니다. 우리가 유리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미군 교리와 정반대였어요. 수적 열세인데 정면 대결이라고요. 말이 안 됐죠. 하트씨, 박소령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 빠지면 적이 계속 쫓아옵니다. 국경까지요. 우린 계속 맞으면서 가야 해요. 여기서 끊어야 합니다. 확실하게요.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결정해야 했어요. 제가 작전 총괄 책임자였죠. 승인 권한이 있었습니다. 본부에 보고할 시간은 없었어요. 10분 후면 적이 왔으니까요. 숫자만 보면 우리가 졌습니다. 4대 대 15대. 상식적으로 후퇴가 맞았어요. 하지만 박소령 눈빛을 봤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죠. 계산이 끝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싸우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소령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부대 정지. 전투 대형. 차량들이 멈췄습니다. 전차들이 서쪽 능선으로 향했어요. 빠르게 이동했죠. 능선 뒤에 자리 잡았습니다. 포신만 능선 위로 내밀었어요. 헐다운 자세였습니다. 차체는 숨고 포탄만 보였죠. 특전사 대원들이 좌우로 퍼졌습니다. 100m 간격으로요. 바위와 모래 언덕 뒤에 숨었어요. 대전차 미사일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적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북동쪽을 봤어요. 먼지 구름이 보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적 전차들이었죠. 박소령이 옆에 섰습니다. 그도 쌍안경을 들었어요. 99식입니다. 그가 확인했습니다. 15대 맞아요. 돌격 대형으로 오고 있습니다. 거리는요? 저는 물었습니다. 3km. 박소령이 답했습니다. 2분 후 사정거리 들어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적 전차들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포탑을 앞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우릴 찾고 있었죠. 하지만 우린 능선 뒤였습니다. 안 보였어요. 2km. 박소령이 중얼거렸습니다. 1.5km. 카운트다운이었어요. 1km. 전 전차 조준. 박소령이 명령했습니다. 선두 집중. 발사. K2 전차 4대가 동시에 쏘았습니다. 포탄이 날아갔어요. 적 선두 2대를 맞췄죠. 폭발했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어요. 적들이 당황했습니다. 급정지했어요. 어디서 왔는지 몰랐죠. 좌우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 순간 특전사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양쪽에서요. 측면을 쳤어요. 2대가 더 터졌죠. 적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형이 무너졌어요. 어떤 전차는 멈춰섰고 어떤 전차는 계속 전진했죠. 통일된 지휘가 없었습니다. 우리 전차들은 계속 쏘고 있었습니다. 능선 뒤에서요. 적은 우릴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우린 적을 다 봤어요. 일방적이었습니다. 박소령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2번 전차 우측 이동 차량, 3번 후퇴하는 적 추격. 명령이 떨어졌어요. 전차들이 반응했죠. 5분이 지났습니다. 적 11대가 파괴됐어요. 4대가 후퇴했죠. 북쪽으로 도망갔습니다. 박소령이 무전기에 말했습니다. 추격 금지, 철수 재개. 전차들이 능선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남쪽으로 향했어요. 대원들도 차량에 올랐죠. 출발했습니다. 저는 박소령을 봤습니다. 옳았습니다. 소령 님, 계산했습니다. 박소령이 답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열세죠. 하지만 지형 더하고 은폐 더하고
선제 공격 더하면 우세합니다. 미군은 후퇴하라고 배웠는데요. 우린 다릅니다. 박소령이 창밖을 봤습니다. 후퇴할 곳이 없으니까요. 국경까지 40km 남았습니다. 차량들이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속도를 높였죠.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우리 위치, 주변 상황, 안전지대 모두 표시돼 있었죠. 20분쯤 지났을까요? 통신병이 또 소리쳤습니다. 소령님, 또 적 포착됐습니다. 박소령이 즉시 화면으로 갔습니다. 어디? 서쪽 8km. 통신병이 가리켰어요. 전차 10대, 능선 뒤에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매복입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정말 있었어요. 빨간 점 10개가 능선 뒤에 숨어 있었죠. 대기 중이었습니다. 우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경로였습니다. 계속 가면 그 앞을 지나가야 했어요. 그럼 매복당하는 겁니다. 딱 봐도 함정이었어요. 우회 가능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시간이 2배 걸립니다. 박소령이 지도를 봤어요. 연료도 부족해집니다. 그 사이 다른 적이 올 수도 있고요. 멈출 수도 없고 우회할 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했어요. 매복을 뚫어야 했죠. 박소령이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위치를 짚었어요. 여기. 능선 뒤에 완전히 숨어 있어요. 우리가 600m까지 가면 일제히 쏠 겁니다. 측면 노출되는 순간이죠. 막을 방법 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박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은 곳을 없애면 돼요. 무슨 뜻입니까? 능선을 뚫습니다. 박소령이 설명했습니다. 위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능선 뒤에 숨어도 소용없게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상부 공격탄이었어요. K2 전차의 특수 포탄이었죠. 위로 날아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장갑 얇은 윗부분을 때려요. 하지만 본부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마크에게 연락했어요. 마크, 나야. 상황 설명할게. 말해봐. 적이 능선 뒤 매복했어요. 저는 빠르게 말했습니다. 10대, 우리 경로상에 있어요. 상부 공격탄 사용 승인 요청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요? 마크가 답했습니다. 확실한 거야. 위성으로 확인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전차 10대 능선 뒤 대기 중. 우회하면 시간 2배 걸려요. 연료도 부족해집니다. 노아, 마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부 공격탄은 민감해. 사용하면 흔적 남아. 알아요. 저는 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 없어요. 지금 아니면 우리 다 죽어요. 마크가 다시 침묘했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어요. 저는 기다렸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좋아. 마크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승인한다. 상부 공격탄 사용해. 하지만 최소한으로만.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소령을 봤어요. 승인됐습니다. 좋습니다. 박소령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전차 상부 공격탄 장전. 목표는 능선 뒤 적 전차. 사거리 5km. 전차들이 응답했습니다. 1번 장전 완료. 2번 준비됐습니다. 3번. 4번도 확인했어요. 차량들이 계속 전진했습니다. 능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낮은 언덕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 뒤에 적이 있었습니다. 10대의 전차가요. 우릴 노리고 있었어요. 거리 4km. 박소령이 말했습니다. 3km. 카운트다운이었어요. 2km. 저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능선을 봤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 뒤에 죽음이 숨어 있었어요. 1km. 박소령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전차 발사. K2 전차 4대가 동시에 쏘았습니다. 포탄이 날아갔어요. 하지만 직선으로 가지 않았죠. 위로 올라갔습니다. 포물선을 그렸어요.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졌죠. 능선 뒤로요.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연속으로요. 1번, 2번, 3번, 4번. 능선 뒤에서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적 전차가 맞은 겁니다. 윗부분을요. 장갑이 얇은 곳을요. 포탄이 포탑 위를 뚫고 들어갔어요. 내부가 폭발했죠. 승무원들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발사. 박소령이 명령했습니다. 또 4발이 날아갔습니다. 같은 궤적이었어요.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요. 능선 뒤로 정확히 떨어졌죠. 폭발이 계속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적들은 어디서 맞는지 몰랐을 겁니다. 능선 뒤에 숨어 있었으니까요.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었어요. 능선이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덤이 됐죠. 3차 사격. 박소령이 계속 명령했습니다. 또 4발이 갔습니다. 총 12발이었어요. 적은 10대였죠. 충분했습니다. 폭발음이 멈췄습니다. 연기만 남았어요. 능선 뒤에서요. 검은 기둥이 여러 개 올라오고 있었죠. 차량들이 능선을 지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능선 뒤가 보였습니다. 전차들이 있었어요. 모두 불타고 있었죠. 10대 전부요. 포탑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위에서 뚫린 거였어요. 장갑이 안쪽으로 휘어져 있었죠. 엄청난 압력으로 관통된 겁니다. 승무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었을 거예요. 순식간이었죠. 하늘에서 떨어진 죽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력 싸움이 아니었어요. 전투 개념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전차는 정면이 강했습니다. 두꺼운 장갑으로 막았죠. 측면도 어느 정도 버텼어요. 후면은 약했지만 그래도 방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윗부분은 달랐어요. 얇았죠. 두껍게 만들면 무거워지니까요. 어차피 위에서 공격받을 일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은 항공기 영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K2는 달랐습니다. 땅에서 쏘는데 위로 떨어졌어요. 예상 밖이었죠. 적들은 몰랐을 겁니다. 능선 뒤에 숨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죠. 정면 장갑만 신경 쓰면 된다고요. 하지만 포탄이 위에서 왔습니다. 능선이 소용없었어요. 바위 뒤에 숨어도 마찬가지였죠. 포탄이 위에서 떨어지니까 다 보였습니다. 숨을 곳이 사라진 겁니다. 박소령이 무전기에 말했습니다. 계속 전진, 국경까지 논스톱. 차량들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전차들도 빨라졌어요. 능선을 뒤로하고 남쪽으로 달렸죠. 통신병이 보고했습니다. 주변 30km 깨끗합니다. 더 이상 적 없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끝난 거였어요. 3번의 교전 모두 이겼습니다. 30대, 15대, 10대, 총 55대를 무력화시켰어요. 우리는 4대였죠. 박소령이 저를 봤습니다. 국경까지 20km입니다. 30분이면 도착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소령님. 저는 말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소령이 답했습니다. 국경 넘어야 끝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능선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연기 기둥만 하늘에 남았어요. 저 연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뭔가 바뀌었다고요. 전차 전투의 규칙이 달라졌다고요. 숨을 곳이 사라졌다고요. 전차 부대는 무너졌습니다. 50대가 넘게 파괴됐어요. 적들은 더 이상 반격하지 못했죠. 하지만 작전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박소령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정찰조 북쪽 2km 전진, 지하시설 확인, 명령이 떨어졌어요. 특전사 대원 6명이 움직였습니다. 차량을 타고 북쪽으로 갔어요. 10분 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지하 벙커 발견, 입구 3개, 철문으로 봉쇄돼 있습니다. 박소령이 저를 봤습니다. 파괴해야 합니다. 보급 기지일 겁니다. 포탄이랑 연료 저장고요. 동의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흔적 남기면 안 되니까요. 3번 전차 북쪽 이동. 박소령이 명령했습니다. 지하 벙커 파괴. 3번 전차가 움직였습니다. 북쪽으로 천천히 갔어요. 특전사 대원들이 안내했죠. 벙커 입구 앞에 섰습니다. 포탑을 돌렸어요. 철문을 조준했죠. 발사. 포탄이 철문을 뚫었습니다. 폭발음이 들렸어요. 안쪽에서요. 연쇄 폭발이 시작됐습니다. 저장된 포탄들이 터진 거예요. 불길이 입구로 뿜어져 나왔죠. 두 번째 입구도 쐈습니다. 같은 결과였어요. 폭발하고 불탔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하 벙커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연기가 땅에서 피어올랐어요. 중국의 보급 기지가 사라진 겁니다. 전 부대 철수. 박소령이 명령했습니다. 남쪽으로. 차량들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국경을 향해 달렸어요. 30분쯤 갔을까요? 통신병이 소리쳤습니다. 항공기 접근. 북쪽에서 2대.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빨간 점 2개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빠르게요. 기종 확인. 박소령이 말했습니다. 수-25입니다. 통신병이 답했습니다. 러시아제 공격기. 지상 타격용이에요.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마크에게 긴급 연락했어요. 적 항공기 2대 접근 중. 공중 지원 필요합니다. 이미 출격했어. 마크가 답했습니다. F-16 2대. 2분 안에 도착해. 하늘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맑은 하늘뿐이었죠. 하지만 어디선가 오고 있었습니다. 적 공격기가요. 우릴 노리고요. 거리 10km. 통신병이 보고했습니다. 5km. 다가오고 있었어요. 전 차량 정지. 박소령이 명령했습니다. 대공 태세. 차량들이 멈췄습니다. 전차들이 포탑을 하늘로 향했어요. 대공 사격 준비했죠. 특전사 대원들도 휴대용 미사일을 꺼냈습니다. 어깨에 올렸어요. 하늘을 조준했죠. 그때 굉음이 들렸습니다. 뒤에서요. 남쪽에서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2개의 점이 보였어요.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죠. F-16이었습니다. 미 공군 전투기가요. 순식간에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귀를 찢는 소리였어요. 북쪽으로 향했죠. 적 공격기 쪽으로요. 통신병이 화면을 봤습니다. 교전 시작. 미사일 발사 확인됐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연기줄이 보였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가는 궤적이었습니다. 폭발음이 멀리서 들렸죠. 1번, 2번, 적 항공기 2대 격추. 통신병이 보고했습니다. 하늘 깨끗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F-16이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 위를 한 번 더 지나갔죠. 날개를 흔들었습니다. 인사였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기지로 돌아가는 거였죠. 미 공군이 하늘을 장악한 겁니다. 계속 이동. 박소령이 명령했습니다. 차량들이 다시 출발했어요. 국경이 가까웠습니다. 20분 후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검문소가 나타났어요. 미군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마크도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들어갔어요. 한 대씩요. 마지막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안전지대였습니다.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마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가 USB를 받았습니다. 좋은 자료야. 마크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지워야 해. 왜요? 저는 물었습니다. 미국 개입 흔적 제거. 마크가 설명했습니다. F-16 출격 기록, 통신 내용, 작전 계획서 전부 삭제해야 해. 공식 기록엔 아무것도 없어야 돼. 한국 부대는요? 내일 철수해. 마크가 답했습니다. 기록도 없어. 이 작전 자체가 없었던 거야. 보고서엔 이름이 없습니다. 마크가 말했습니다. 한국도 나도 없어. 숫자만 있지. 적 전차 파괴, 아군 무사. 그게 전부야. 다음날 아침 한국 부대가 떠났습니다. 활주로에서 박소령을 만났어요. 마지막 악수를 나눴죠. 보고서엔 이름 없는 게 좋습니다. 박소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당신도. 하지만 전 압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수송기가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구름 속으로 사라졌죠.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시리아 남부작전 결과 보고. 내용은 간단했어요. 중국제 전차 무력화 작전 성공. 적 전차 55대 파괴, 지하 벙커 파괴, 아군 피해 경미, 임무 완수, 작전 참가 인원 신원 비공개, 미국 개입 흔적 제거 완료, 기록 최고 기밀 분류, 50년 봉인, 저장했습니다. 파일이 암호화됐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고요한 사막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국경 너머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불탄 전차들이요. 무너진 벙커가요. 그것들이 증거였습니다. 여기서 뭔가 있었다는 걸요. 보고서엔 이름이 없습니다. 한국도 없고 나도 없어요. 하지만 나는 안다. 이 작전은 처음부터 조용히 준비돼 있던 나라가 있었기에